만약에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 안도랠리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주식시장의 좋은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 결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당연히 높게. 왜냐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공급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나쁘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학교 한양대에서 이제 강의 시작하신다고요? 네, 이번 학기부터 한양대학교에서 경영대에서 강의 시작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마침 또 오셨는데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연준에서 FOMC 네. 금리 인상 발표를 했죠. 네, 네. 5월 달에 긴축 예고도 했고요. 네. 내용상으로 보면은 상당한 매파적인 발언이고 그렇죠. 시장에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나스닥은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맞아요. 급등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현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번 3월 달에 그 미국 FOMC 미팅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시장이 먼저 선반영해서 뭐 조정을 한 20% 가까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상 노출됐을 때 아마 실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뭐 아무래도 뭐 미국의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영향력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매파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를 감내할 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뭐 그런 얘기를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뭐 반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금리 인상이 0.25냐 0.5%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발표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단 그 뭐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의 기대감 혹은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근데 이제 뭐 한 번 금리 인상한 것 같고 그게 뭐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뭐 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왜냐하면 반영을 했으니까 지수가 한 20% 빠졌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느냐 이제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악화된 상황이고. 그런데 경기는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코로나 확산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미국의 연준이 거꾸로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으로 돈을 풀면서 카운터 메저 반대 그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거꾸로 물가가 높은데 금리는 뭐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통화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 경기의 침체를 가져오지 않을까? 뭐 과거에 그랬었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됐겠지만 한 40년쯤 전에 폴 볼커 의장 시절에 실제로 금리를 많이 올렸었고 또 그 결과 경기 침체가 왔었고 또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어제 연준 의장이 뭐 금리를 올리고 그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뭐 그거를 받아낼 만한 체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많이 일단은 센티먼트적으로 가셔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의 말을 믿어도 되느냐. 원래 이제
정치적으로 그 네. 뭐라 그럴까요? 시장, 뉴스, 마사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시장을 안심시키는 뭐 여러 미사 요구를 쓰지만 네. 결국 핵심으로 보면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혹은 네. 말을 뒤집는 일이 자주 있지 않았냐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고 봐야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안정화되느냐 이게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시장이 안도했던 건 유가가 한 130불까지 올라갔다가 그때는 뭐 또 300불 간다는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최근에 보면 며칠 사이에 보면 또 유가도 떨어지고 뭐 다른 커머더티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유가가 이제 100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을 안도하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은 좀 뭐 안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데이터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일단 시장은 아마 3월까지는 물가가 높게 나올 텐데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공급 사이드의 물가 압력이 좀 완화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연준 그 폴 볼커 의장이 있었을 네. 때 그때보다도 인플레이션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높은 거잖아요. 비슷한가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는 거의 20%라는 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네. 그래 해결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더 규모가 커졌단 말이죠. 경제 네, 규모가. 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0.5니 0.25니 뭐 2% 네. 목표 기대 뭐 그 뭐죠? 지준율이니 뭐 이런저런 네. 이야기들이 이게 가당한 얘기인가. 네. 예, 이런 회의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뭐 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물론 3월달 물가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고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뭐 지금 이야기한 거는 올해 중립금리가 1.85였나요? 그죠? 1점 거의 9 정도 1.85, 네, 1.87호? 1.87호였던 것 같은데 중립금리를. 그러면은 올해 그 연준 회의 때마다 매번 25bp씩 올리면 연말에 1.87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가가 어느 정도 뭐 좀 높더라도 그 상승하는 속도가 꺾여서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매번 뭐 0.25 올리겠죠. 그리고 뭐 초반에 0.25 올리는 거 정도는 시장의 경제가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또 중간에 또 뭐 다른 교란 요인 같은 게 나타나서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25bp가 아니라 중간에 50bp를 올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제 그 FOMC 미팅도 보면 제임스 볼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50bp 올리자 하고 소수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라도 뭔가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50bp 인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4월 달은 또 회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회의가 있으니까 네. 5월 달에는 이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겠죠. 그래서 그 뭐 5월 전까지는 결국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물가 아니죠. 유가 아닐까요? 유가가 뭐 안정화되느냐 그거 아닐까 싶고 만약에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 그러면은 시장은 좀 약간 워낙 그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도렐리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또 시장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뭐 지수가 어제 많이 올랐고 거의 뭐 지수가 8%인가 9% 올랐죠. 알리바바 같은 주식은 뭐 어제 하루에 23%인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70불대 있던 게 90불대로 갔고 오늘 다시 또 알리바바 주식이 한 10%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폭락했던 주식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확 오르네요. 미국도, 저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뉴스가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 주식이 최근에 폭락했던 거는 미국의 이제 거래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래소죠. SEC 같은데 금감원 이런 데서 회계 자료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종목을 상장 폐지 리스트에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안보상의 문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미국에 주지 마라. 이러니까 이러면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무지하게 폭락했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 당국자들이 협의를 해서 뭐 원만하게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그런 건 아니네 하고 뭐 어제 뉴욕 시장에서 그 중국을 대표하는 그 ETF가 차이나 드래곤인데 그게 뭐 무지하게 올랐죠. 뭐 그런 것들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어제 하루에 9%가 올랐어요. 지수가. 엄청 폭등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늘 있죠. 늘 폭락. 이렇게 급등락이 10% 그렇죠. 가까운.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 지수가 30을 넘어갔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뭐 한 28, 27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요새는 뭐 뭔가 한번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한 20 넘어갔었는데 요새 뭔 일이 생기면 30씩 넘어가니까. 지금 그렇죠. 옛날에 이제 뭐 코로나 이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도까지는 뭐 그런 일이 잘 없었죠. 가끔 있었을 뿐이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확 커진 게 그 엄청난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풀어진 유동성 에도 이유가 있지만 지금 급격하게 AI에 의해서 투자하는 그리고 ETF 펀드 투자 여기에 이제 추종되는 자금들이 정말 민감한 어떤 그 꼬투리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게 폭락이 폭락을 부르고 급등이 급등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가 투자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뭐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 양의 미국 시장은 워낙 크니까 그것들은 뭐 그 안에 로직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로직 중에 하나는 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뉴스도. 그러니까 아마 파월의 의장에 이러이러한 키워드가 나오면 뭐 상승 하락 뭐 이렇게 잡는 알고리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트렌드 팔로우 경향이 있거든요. 트렌드 팔로우 하다가 스탑로스하고 트렌드 팔로우 하다 스탑로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단타, 인트라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매매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어제도 이 FOMC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빠졌죠.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갔다가 파월 의장 기자회견하면서 돌려서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별로 꺾일 틈이 없었죠. 그래서 또 반대로 뭔가 악재가 나오면 또 뭐 시장이 하락하고 그 하락의 모멘텀이 세지면 거기에 편승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들이 들어와서 또 쭉 밀어내리고 뭐 그런 거가 영향이 분명히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변화 환경 하에서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통용되던 그 투자의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정식들. 예를 들면은 전에 우리 단장님도 이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상은 오히려 시작 단계에서는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환경이 달라졌는데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제가 지난번에 제 책에서도 그 한 챕터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좋은 금리 인상이 있고 주식시장에 나쁜 금리 인상이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좋은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나고 또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당연히 높게 왜냐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거는 경기 회복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고 또 이제 기업체 실적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때에 경기 순환 사이클성의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죠. 그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적 장세죠. 금리도 좀 올라가지만 실적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그럴 때는
뭐 금리를 초반에 이렇게 올리더라도 주가는 쭉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어느 한계점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가 올라간다. 뭐 약간은 있겠죠. 작년에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컸으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공급 사이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 재료비의 인상, 유가를 필두로 해서 뭐 금속 가격, 뭐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은 뭐 니켈 가격 같은 게 폭등해서 2차전 주식들도 폭락하고 뭐 이런 그런 또 하나는 이제 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공급 운송망이 많이 망가져서 뭐 해운운임도 많이 오르고 항공운임도 오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죠. 노동시장도 사람들이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놓고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어렵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도 뭔가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 사람들이 주머니가 조속해서 소비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려서 그 전에 이런 공급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나쁘죠. 그렇다면 다르죠. 지금 단계에서 그 현재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 시작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뭐 첫 번째 금리 인상이니까 그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왔던 뭐 공급 사이드의 문제 또 앞으로의 금리 인상 스케줄 이런 것들을 시장에 선반영해서 폭락한 거죠. 한 20% 빠진 거니까. 근데 뭐 금리를 한두 번 올렸다고 해도 그 수준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물가 예측치가 한 4% 됐었나요? 예, 4점 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보니까 그렇죠. 4.1%. 네. 그러니까 뭐 4.1% 물가에 지금 시중금리 대표하는 게 10년짜리 국채금리 하면 뭐 2점 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유동성은 완화적인 스탠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왜 그 양적 긴축이 보다 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것이고 네. 우리가 이 주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양적 긴축을 할 때 미국 정부가 모기지부터 하고 그다음에 국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동시에 하더라도 모기지 채권을 더 많이 하고 양적 긴축이라는 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이 미국의 연준이 그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채권을 사면 반대로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잖아요. 근데 양적 긴축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양적 긴축해서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왔다. 그럼 100억 달러 돈을 받아서 다시 100억 달러만큼 시장에 샀는데 이제 10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오면 그냥 돈 받고 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적 규칙이 좀 이루어지는 건데 뭐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진짜로 무서운 건 시중에다가 채권을 판다. 그러면 뭐 국채나 모기 채권을 뭐 미국의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도 그렇잖아요. 고래가 팔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리고 또 채권을 팔면 누군가 그 채권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그럼 사면 그만큼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뭐 금리가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보기엔 기준금리가 한 2% 넘어설 때까지는 그렇게 뭐 큰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적 긴축은 당장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당장 유동성을 줄이는 거였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5월 이후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물가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서서히 잡히면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 할 거고 점진적으로 할 거고. 근데 뭐 물가가 안 잡히면 조금 충격요법을 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 자넷 옐런이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옐런이 이 FRB 중앙은행 총재를 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통화정책에 그렇게 했을 때 옐런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데이터 디펜던트. 네. 뭐냐면,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대응하겠다. 거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네.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 이게 얼마나 꺾이느냐 계속 그렇죠. 지속이 되느냐 더 오르느냐 이거 가지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커머더티 프라이스죠. 그러니까 우리 원자재 시장 그리고 또 원자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유 그렇죠. 원유 가격. 네. 왜냐면 원유를 뭐 다 쓰잖아요. 다. 그런 면에서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돼야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휴전되는 것과 그 원유 가격이 내리기 위해서는 휴전되는 거와는 별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미국의 지금 스탠스는 그 푸틴을 전범으로 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두 나라에 네. 이게 경제 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금방 그렇게 했는데 금방 또 되돌리기는 뭐 여러 가지 쉽지는 않겠죠. 뭔가 진짜로 뭐 러시아가 제대로 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미국이 노력을 하잖아요. 뭐 이란하고 핵 협상도 하겠다 그리고 그럼 이란에서도 또 원유가 나올 수 있고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시켰는데 그것도 푼다 그리고 사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으로 붙이면 세계 1등인가 2등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무지하게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정치가 개판이라서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뭐 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한 30년 있으면서 돌아보면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고 언제든지 문제는 있고 또 언제든지 참 인간이 대단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를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시장의 노이즈라고 네. 봐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네.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이때에는 그 물량을 좀 확 줄이고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뭐 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어떤 게 우리 주린이 입장에서 네. 좀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보세요? 그거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롱숏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을 활용해서 해치를 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뭐 시장 마켓 리스크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숏을 해서 해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손실을 제한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실은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안목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틀리면 이중으로 깨지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깨지고 뭐 해치했는데 올라가 버리면 여기도 깨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장을 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일부 해치를 하면서 뭐 해치를 꼭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지만 뭐 ETF나 선물을 써서 인버스 ETF도 있고 선물도 있고 하니까 지수 선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치하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린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주린이가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하는 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또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질 만한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합리적인 이유들이.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갈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의 예측에 기반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비쌀 때 사고 떨어지면 쌀 때 팔고 이런 걸 반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가 이제 수준별로 일정 부분을 그냥 감내할 만한 금액으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인한테는 괜찮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언제 오르고 언제 빠질지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전제 조건은 감내할 수 있어야죠. 그 얘기는 이제 레버리지를 안 썼을 그렇죠. 경우, 비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죠. 무리하게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여유 자금의 일정 부분 자산 배분을 하면서 몰빵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정적인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시장에 오래 있어서 시장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 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죠 지금이 2020년도 그때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좋은 강세장에서는 그냥 바이앤홀드가 제일 좋아요. 그냥 들고 쭉 가는 게 괜히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근데 작년 상반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대형주, 우량주 들고 있으신 분들 네. 피봤죠.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 바이앤홀드 하고 있으면 그만큼 다 깨지는 거니까 뭐 시장에 조금 단기 트레이딩이 좀 뭐 자기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기본 포트폴리오에 뭐 예를 들면 한 60%는 깔아놓고 40%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움직일 수도 대신 좀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 국면별로 다른 것 같고 또 어떤 성격으로 내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 펀드를 내가 뭐 개인 저축연금이나 또는 뭐 퇴직연금을 한다. 그런 경우는 좀 롱텀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 흔들림 없이 그냥 빠지면 빠지지 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뭐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뭐 맞을 것 같고, 대신에 뭐 그게 아니라 뭐 좀 내가 한 5천만 원 있는데 이걸 한 1년 내에 뭐 좀 그래도 한 20% 불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오히려 물려버렸으면. 네, 그런 사람한테 뭐 장기 투자해라 그러면 또 잘 안 맞는 거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에 맞게. 근데 일단 우리 시장은 현재 우리가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하락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 4개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됐을 때가 오히려 그 골디락스의 시즌이다. 이렇게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조금씩 높이 많이 오르는 시작 장세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골디락스는 아니죠. 이젠 골디락스는 아니다. 아니죠. 골디락스는 적당한 그 경제 성장과, 그래서 경제 성장이 뭐 너무 강하지도 않으니까 적당한 경제 성장에 그런 물가 압력도 별로 없고, 그럼 통화는 여전히 완화적으로 가고 유동성 풍부하고 그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장을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고 통화는 긴축으로 돌아서 있고, 지금은 말씀하신 그 투자의 이제 사이클로 보면 우리가 어려워지면 돈을 풀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장을 이제 유동성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동성 장 이후에는 진짜로 실제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따라 올라가는 장. 그때는 금리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라고 그러죠. 펀더멘탈 장사.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물가 압력이 더 세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좀 꽤 쪼이죠. 이제 그때쯤 되면 기준금리도 꽤 많이 올라가 있고, 긴축 그렇죠. 강도가 세진다. 그렇죠. 그래서 긴축 강도가 세지면은 시장에서 야, 이러다가는 실무 경제도 꺾이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죠. 그 주가 하락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역금융 장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세 반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 경제도 하강하고 기업체 실적도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꺾이는 거니까 역실적 장세. 그리고 그 사이클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더라. 보니까. 근데 거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반복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역금융 장세죠. 역금융 장세. 돈을 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기는 참 어려운 장세. 좋은 시점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도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면 또 안도 랠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릴리프 랠리, 안도 랠리라고 해서 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주고 그랬다 또 빠지고 뭐 이런 과정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낙폭이 너무 과대해서 그거에 따른 일종의 약간 뭐 막상 뚜껑 열었는데 뭐 파월이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야 좀 안도하는 거죠. 안도해서 기술적 반등이 오는 거죠. 그 말씀은 추세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지금은 하락장으로 보는 게 맞죠. 추세적으로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안도 랠리가 있는 거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계속 가면 아까 말씀하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간을 견디면 또 다시 이제 올라갈 그렇죠. 그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팔아야 되는 시점은 뭐 우리 시장이 스마트한 거죠. 사실은 시장은 작년 7월부터 꺾였잖아요. 그래서 7월, 8월부터 꺾였는데 작년 7월, 8월이 파는 타이밍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들고 있는 주식이 괜찮다면 그냥 장기 투자, 뭐 본의 아니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을 감내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장기 투자의 성격으로 우량주 들고 가는 사람들은 뭐 6개월, 1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2년, 3년을 본다고 하면 그냥 견디는 거고 또 투자 기간이 뭐 짧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은 트레이딩 하는 거고 반등하면 좀 잘랐다가 또 뭐 기다리면 또 기다렸다 좀 사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한다고 하면 주식을 뭐 손실이 나더라도 일정 부분은 들고 가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해치를 하면서 투자하는데 그러면 해치를 뭐 마이너스로 언더 해치를 하느냐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평균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한 50% 이렇게 해치하는 거죠. 그래서 깨질 땐 깨져요. 근데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덜 깨진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건 우리 관장님의 개인적인 뷰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워낙 낙폭이 깊었고 그다음에 그 걱정했던 FOMC 미팅도 했고 또 우크라이나도 뭐 협상을 한다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쳤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여기가 바닥이고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정고점을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하락폭의 반 정도까지 돌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하락을 하면 1차적으로는 상당히 하락폭의 한 3분의 1,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하락폭의 한 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